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예.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까지 행패를 부린다거나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그런 것들이 달가울 리가 없죠.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좀 끔찍할 정도로요. 그것이 민주당의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까? 왜 없애지 못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좋은 사람도 있겠죠.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민주당 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와도 그걸 어떻게 좀 수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소수 의견이나 대안을 얘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지요. 의원들이 왜 입을 닫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공천 문제라든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테고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까지 행패를 부린다거나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그런 것들이 달가울 리가 없죠.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좀 끔찍할 정도로요. 제가 광화문 근방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를 간간히 다니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저를 보면 제발 폭력적 문화 좀 없애주세요. 민주당.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건 끔찍한 거예요. 그것이 민주당의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까? 왜 없애지 못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 강성 지지자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걸 근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6월 말에 귀국했습니다. 지금 5달 됐네요. 아직까지 팬들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다시 정치 재개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 언제 끊었나요? 출마라든지 공직에 나간다든지 그런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습니다. 신당 창당 이런 거 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도 안 했었고요. 네. 이낙연 대표님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저는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할게요. 네. 오늘 저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대표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독대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게 왜 뉴스가 되지요? 제가 그분 안지가 한 2년쯤 됐고요.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네. 정확히 40년 전에 1983년 10월 초에 제가 신문기자 때 일면 톱으로 특종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전두환 정권이 금융실명제 한다 그랬지만 연기할 거다 하는 걸 특종 기사로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취재원이 김종인 박사였습니다. 뭔가 두 분이 만나서 새로운 걸 도모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깊숙하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2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연설에서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고 당내 상황을 진단하며 그 책임을 이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에게 돌렸습니다.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당이 사당화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다시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작심 발언엔 반응하지 않고 총선 1호 공약을 선보이며 정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시작해 대상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고 또 간병 제도를 하나의 현실적인 국가 제도로 정착시킬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로 현행 준영동형 비례제를 관철하라는 당내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 주시기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안을 놓고 당내 의견이 맞서고 있어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자명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리더십과 강성 팬덤을 문제 삼으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연동공생 파이팅!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이현옥 간병인도 이낙연 전 대표님이 오늘 대표님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적진 비판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병 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병 제도를 하나의 현실적인 국가 제도로 정착시킬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이낙연 파이팅! 지난번 대선 선거 당시에 우리 아쉽게 패했습니다. 뭐 패배는 또 다시 도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패배가 결코 앞니를 없는 그런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이라는 이 이름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름 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 기대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똘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한민수 대변인이 또 친명계 핵심 아니겠어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도 지내시고 네. 집권당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께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내 상황 또 그리고 당 바깥에 지금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거고 진단을 어제 진단의 일부를 밝히신 걸로 보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화제가 된 거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주목한 거는 당내 문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셨어요. 강도 높은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뭐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 끝에 나오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보시는 당의 상황 그 자체도 지금 당의 상임 고문도 맡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그런 말씀도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상 뭐 간병 제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전혀 딴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좀 불편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약간 상습적이잖아요. 네. 그 과거에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재판과 관련된 혹은 어떤 증언이라든가 폭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당의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거나 네. 뭐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든가 딴소리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외국 정치인들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제기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들이 그건 정치인의 일종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차라리 그냥 말씀을 하지 않고 갔으면 그냥 굉장히 좀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는구나. 그런데 간병 문제를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질문한 기자들은 오히려 약간 조롱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만시지탄 좀 이미 늦은 감이 있다. 오랫동안 참으신 것 같아요. 6월 달에 귀국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켜보셨겠죠. 어저께 말 중에는 리더십 탓에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은 지금 병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에 다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지금 민주당은 병에 걸려 있고 민주주의는 질식돼 있다. 그 얘기는 이 당으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적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이 병든 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대표가 판단을 하시겠죠. 네. 자, 최선호 논술은 정치부장 시절부터 뭐 이낙연 전 대표는 잘 아시죠?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취재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낙연 전 대표는 굉장히 말씀을 진중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엄중낙연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는데 자,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발언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갈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신당 창당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의 말이 지난해 6월 이제 귀국한 이후부터 좀 많이 또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해지고 있고 어제 다른 얘기 뭐 사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뭐 비판은 그동안도 뭐 여러 차례 해왔는데 어제 이제 리더십의 문제라고 해서 콕 찍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신당 창당 관련해서 워딩이 정확하게 보면 여러 갈래 모색이 있는데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도에는 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과연 현실적인 힘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어떤 신당을 할 거기에 대해서는 또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낙연 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한테 이제 막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낙연 신당 가능성 그리고 합류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워딩을 글쎄 뭐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 원칙과 상식 중에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그 중에서 이낙연계가 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뭘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되겠어?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열었는데 네. 실제 현실적인 힘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능성은 열었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 같다. 자,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당 창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뭐 이제 분석 기사로서의 어떤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뭐 이제 정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에 남아서 노력하실 뿐이지 당을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대한 충정 또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고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그렇다고 민주당을 깨고 새로운 정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신당 창당을 하는 분들의 고민을 이해한다고는 하셨지만 그분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신당 창당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진 않을 것 같다. 한민수 대변인도 같은 생각입니까? 예,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대표가 어제 이제 포럼에서 말씀하신 그 전체 줄거리를 보면은 지금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지식 부분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더라고 제가 전체를 보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했다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가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그 판단의 이유로 뭐 퇴행적인 국정 운영이랄지 불공정한 검찰권의 남용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본인의 역량 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떤 이런 인식이 지금의 민주당 뭐 지도부를 떠나서 전체적인 기류와 인식과 동일합니다. 네. 동일 선상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내년 4월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이 퇴행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이낙연 전 대표께서 잘 알고 계시고 본인의 또 입장을 많이 밝히고 계십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의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지 신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게 탈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동안 애정을 갖고 계셨던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까지 하셨는데 당을 깨고 본인이 탈당을 해서 또 세력을 규합해서 당을 만든다. 그게 과연 내년 4월 총선에 민주당 또 우리 민주진영의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여러 가지 갈래를 모색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는 신당이라는 갈래는 없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신당 창당에 나서기까지는 않더라도 자 서린 의원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낙연이란 이름값을 할 것이다 언제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있다면 차기 대선에 또 도전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하고 또 맞서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뭐 마지막 도전이 될 거잖아요. 그 연세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낙연 대표한테는 그럴 테니까 그 사실 뭐 창당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일단 뭐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호남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남의 지지가 이낙연 대표에게 다 가 있느냐?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 네. 지금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서 뭐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빌 구석이 없이 그냥 나온다. 그건 참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